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서울 강북구 구청 근처에 자리한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곳 12평형대 아파트에는 결혼 5년 차를 맞은 부부가 살고 있었죠. 남편 현우는 36살로 시청 건축과에서 근무하는 7급 공무원이었고, 아내 소진은 33으로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일하는 8급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 부부라는 타이틀은 주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안정적인 수입에 정년이 보장되고, 복지 혜택까지 탄탄하니 말입니다. 현우와 소진의 부모님들도 흡족해 했죠. 두 사람 모두 성실하게 출퇴근하고 월급은 꼬박꼬박 통장에 찍혔으니까요.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러 가고 명절에는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는 평범한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현우는 건축과에서 건축인허가 업무를 담당했어요.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일이 많았지만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성격 덕분에 민원 처리 평가도 좋은 편이었죠. 퇴근 후에는 집에서 드라마를 보거나 주말 산행을 준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진 역시 복지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꼼꼼한 성격으로 서류 처리가 빠르고 정확해서 상사들의 신뢰를 받았어요. 하지만 구청 내부에서는 소진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랐습니다. 복지과에 정태라는 40대 초반의 주무관이 있었는데 소진과 정태는 유난히 자주 붙어 다녔거든요. 점심시간이면 둘이서 구청 식당이 아닌 밖으로 나가 식사를 했고 외근을 나갈 때도 늘 함께였죠. 회식 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았고 퇴근 시간에도 주차장에서 마주치는 일이 잦았습니다. 동료들은 속으로 수군거렸어요. 저 둘 사이가 뭔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누군가는 소진을 정태 주무관의 오피스 와이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죠. 공무원 조직에서 그런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자칫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저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 힐끗 쳐다보거나 화장실에서 수군대는 정도였습니다. 소진은 그런 시선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걸까요? 어쨌든 소진은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출근했고 업무도 성실하게 처리했습니다. 현우는 아내가 구청에서 인정받는 직원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가끔 소진이 야근을 한다고 하면 걱정스럽긴 했지만 민원이 많은 시기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저녁마다 현우는 혼자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냉동식품을 데우거나 근처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오곤 했어요. 소진은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고 피곤한 표정으로 샤워만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현우는 묻지 않았어요. 공무원 생활이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평온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구청 복지과 사무실에는 미묘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진과 정태가 나란히 책상을 마주보고 앉아있는 모습은 이제 복지과의 일상이 되어버렸죠. 오전 업무 회의가 끝나면 두 사람은 을에 커피를 함께 타러 갔고 점심시간이 되면 구청 뒤편 골목에 있는 중국집이나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이제 소진과 정태를 따로 부르지 않았어요. 회식 자리를 잡을 때도 둘을 한 세트로 생각했고 업무 배정을 할 때도 자연스럽게 같은 팀으로 묶었습니다. 과장은 가끔 눈살을 찌푸렸지만 업무만 제대로 처리한다면 굳이 간섭할 이유도 없었죠. 공무원 사회에서는 웬만하면 조용히 넘어가는 게 최선이었으니까요. 소진의 핸드폰에는 정태에게서 온 메시지가 수시로 쌓여갔습니다. 업무 관련 내용처럼 보이지만 그 사이사이에는 개인적인 대화들이 섞여 있었죠. 소진은 현우 옆에서도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현우는 아내가 업무 메시지를 확인하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구청 사회복지과에는 유난히 야근이 잦았습니다. 특히 매월 말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다음 달 예산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죠. 소진은 현우에게 자주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도 야근해야 할 것 같다고 늦게 들어갈 거라고요. 현우는 매번 수고하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진이 야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후 6시가 되면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했죠. 복지과 사무실에는 소진과 정태만 남았어요. 두 사람은 서류를 펼쳐놓고 일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층 직원들이 모두 떠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였죠. 오후 7시쯤 되면 구청 건물은 텅 비었습니다. 경비실에 야간 근무자만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소진과 정태는 사무실 불을 켜둔 채로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구청 뒷문은 경비실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였고 폐쇄회로 텔레비전도 고장난 지 오래였죠. 예산 부족으로 수리가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구청 뒤편 골목은 좁고 어두웠어요. 가로등이 몇 개 없어서 밤이 되면 으슥한 분위기였죠. 그 골목 안쪽에 낡은 모텔 하나가 있었습니다. 간판도 희미하게 깜빡거리는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손님이 많지 않아서 주인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곳이었죠. 바로 이곳이 소진과 정태가 향하는 장소였습니다. 모텔까지는 걸어서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모텔 입구로 들어갔고 카운터에서 열쇠를 받았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익숙하다는 듯 방 번호를 알려줬죠. 2층 203호실이었습니다. 늘 같은 방을 쓰는 단골이었거든요. 방은 좁고 오래된 냄새가 났지만 두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치고 불을 끄면 아무도 모르는 공간이었으니까요. 소진은 가방을 소파에 던졌고 정태는 창문을 확인했어요.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는지 신경 쓰는 모습이었죠. 이런 일상이 벌써 몇 달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텔에서 2~3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구청 복지과 사무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어요. 밖에서 보면 누군가 열심히 야근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경비 아저씨도 복지과에 불이 켜진 걸 보고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순찰을 돌 때도 사무실 문을 두드리지 않았어요. 야근하는 직원들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밤 9시가 넘으면 소진과 정태는 다시 구청으로 돌아왔습니다.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와서 복지과 사무실로 향했죠. 책상 위에 서류를 약간 흐트러뜨리고 컴퓨터 화면을 켜두었어요. 마치 계속 일하고 있었던 것처럼 흔적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야근 신청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야근 신청서는 다음 날 아침 과장에게 제출됐어요. 과장은 대충 확인하고 결제 도장을 찍었습니다. 한 달에 2~3번씩 올라오는 야근 신청이었지만 특별히 의심할 이유는 없었죠. 복지과는 원래 업무량이 많은 부서였으니까요. 그렇게 소진과 정태의 야근 수당은 매달 통장으로 입금됐습니다. 한 번에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였어요. 적은 돈은 아니었죠. 게다가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 받는 돈이었으니 두 사람에게는 보너스나 다름없었습니다. 소진은 그 돈으로 화장품을 사거나 옷을 샀고 정태는 술값으로 썼어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소진과 정태가 자주 야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저 다음 날 출근하면 두 사람이 피곤한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야근 신청서가 과장 책상 위에 올라가 있었으니까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였죠. 하지만 몇몇 직원들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야근을 그렇게 자주 하는데 업무가 크게 밀리는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오히려 소진과 정태는 낮 시간에도 여유로워 보였어요. 진짜 야근을 하는 사람들은
낮에도 피곤해서 책상에 엎드려 자곤 하는데 말이죠. 현우는 요즘 아내의 생활 패턴이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소진은 정시 퇴근을 했었어요. 가끔 야근을 하더라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죠.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 야근 횟수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밤 10시가 넘어서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 저녁 현우는 소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구청이 그렇게 바쁜 거냐고요. 소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업무가 늘어나서 민원이 폭주한다고 했습니다. 다들 남아서 일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죠. 현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의심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거든요. 하지만 현우의 마음속 의구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소진이 야근하고 돌아온 날이면 샤워를 유난히 오래 했어요. 평소보다 향수 냄새도 진했죠. 그리고 핸드폰을 볼 때면 화면을 현우 쪽으로 보이지 않게 각도를 틀었습니다. 별것 아닌 행동들이었지만 현우에게는 모두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현우는 시청에서 야근을 마치고 오후 8시쯤 퇴근했어요. 평소에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바로 가는데 그날따라 구청 쪽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소진이 야근 중이라면 저녁이라도 사다 줄까 하는 생각이었죠. 구청 근처 편의점에서 김밥과 음료수를 샀습니다. 구청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현우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건물의 모든 불이 꺼져 있었던 거예요. 정문 로비만 희미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나머지 층은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현우는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3층 복지과가 있는 쪽도 깜깜했죠. 순간 현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야근을 한다던 아내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혹시 다른 층에서 일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건물 전체가 어두웠어요. 경비실에 물어볼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괜히 아내의 직장에서 소문이 날 수도 있었으니까요. 현우는 차로 돌아가려다가 문득 구청 뒤편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뒷문 쪽에 불이 켜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어요. 가로등이 거의 없어서 어둡고 으슥한 분위기였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현우는 멈춰 섰어요. 골목 안쪽에서 두 사람이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자와 남자였어요. 둘은 나란히 걸으면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을 비추는 순간 현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는 소진이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남자는 낯선 사람이었죠. 현우는 재빨리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두 사람은 현우를 보지 못한 채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소진은 평소 출근할 때 입던 옷 그대로였고 가방도 메고 있었어요. 남자는 40대쯤 돼 보이는 평범한 체격의 남성이었습니다. 현우는 두 사람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소진과 그 남자는 구청 정문 쪽이 아니라 반대편 큰 길로 향했어요. 현우는 조금 떨어져서 뒤를 따라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편의점 봉지가 땀으로 축축해졌죠. 두 사람은 큰 길 모퉁이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헤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소진은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갔고 남자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현우는 차로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방금 본 게 진짜일까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현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소진을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식어버린 편의점 김밥이 들려 있었어요. 오후 10시가 조금 넘어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소진이 들어왔죠. 피곤한 표정으로 가방을 벗어놓으며 말했어요. 오늘도 야근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고요.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진은 씻으러 욕실로 들어갔어요.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고 한참 뒤에 나온 소진은
곧바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현우는 거실에 홀로 앉아서 아까 본 장면을 떠올렸어요.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현우는 그날 이후로 소진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근한다고 나가는 날이면 구청 근처를 지나가 보곤 했어요. 건물은 언제나 어두웠죠. 불이 켜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현우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됐어요. 소진이 야근이라는 거짓말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거요. 이는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소진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현우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아내를 지켜봤습니다. 소진이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더 신경 쓰는 것 같았죠. 립스틱도 평소보다 진한 색을 발랐습니다. 소진이 현관문을 나서자 현우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소진의 옷장을 열었어요. 서랍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뒤졌습니다. 무엇을 찾는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는 직감이 있었죠. 양말이 담긴 서랍을 열었을 때 작은 영수증 몇 장이 구겨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현우는 영수증을 펼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영수증은 모텔 영수증이었어요. 상호명은 희망장이었고 주소는 강북구 구청 뒤편 골목이었습니다. 바로 현우가 그날 밤 소진을 목격했던 그 골목이었죠. 날짜는 지난달 19일이었고 금액은 3만 5천 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영수증도 같은 모텔이었습니다. 날짜는 그보다 일주일 전이었어요. 세 번째 영수증도 마찬가지였죠. 현우는 영수증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날짜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모두 6장의 영수증이 있었고 날짜는 모두 달랐어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전부 소진이 야근한다고 했던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던 거예요. 현우는 핸드폰을 꺼내 소진의 야근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지난 석 달간의 메시지를 훑어봤어요. 오늘 야근이라는 문자가 온 날짜와 모텔, 영수증 날짜를 대조했죠.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소진은 야근한다는 거짓말을 하고 모텔에 가고 있었던 겁니다. 현우는 무릎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소진은 그날들에 대해 야근 수당을 신청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우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야근 수당 제도를 잘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일하지 않고 야근 수당을 받는 건 명백한 부정수급이었습니다.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 행위였죠. 소진은 불륜뿐만 아니라 공금을 부정하게 타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현우는 고민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아내와 직접 대면해서 따져 물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소진이 인정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거나 발뺌할 게 뻔했어요. 현우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했어요. 민원 게시판과 내부 신고 시스템을 살펴봤습니다. 공무원 비위 행위 신고 항목이 있었죠.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했습니다. 현우는 마우스 커서를 신고 버튼 위에 올려놨지만 쉽게 클릭하지 못했어요. 이걸 누르는 순간 아내의 인생이 무너질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현우는 결국 신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직과 직원들이 야근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구체적인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시기와 상황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복직과 직원 중 일부가 실제로 야근하지 않으면서 야근 수당을 타가고 있으며 그 시간에 구청 인근 모텔을 이용하고 있다고 썼죠. 현우는 모텔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첨부했습니다. 증거 자료였어요. 날짜와 시간, 금액이 모두 명확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 사유를 추가했어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이며 공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기 전 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배신감과 분노가 더 컸어요. 소진은 남편을 속이고 다른 남자와 시간을 보내면서 그 대가로 야근 수당까지 챙겨간 거였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죠. 현우는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메시지가 떴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구청 감찰팀이 이 신고를 받으면 조사에 착수할 거였죠. 현우는 컴퓨터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어요. 구청 감찰 담당관실에서는 익명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 바로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감찰 담당관인 박 과장은 신고 내용을 출력해서 팀원들에게 나눠줬어요. 복직과 직원들의 야근 수당 부정수급 의혹이었죠. 첨부된 모텔 영수증 사진을 보며 팀원들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과장은 즉시 조사 방침을 정했어요. 먼저 복직과의 야근 신청 내역을 최근 6개월치 전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날짜에 구청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확보하라고 지시했죠. 만약 실제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중징계 사안이었습니다. 공무원이 공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니까요. 이틀 뒤 조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직과의 야근 신청 기록을 보니 특정 2명의 이름이 유독 자주 보였어요. 바로 소진과 정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석 달 동안 모두 11번의 야근을 신청했고 매번 같은 날짜에 신청했죠. 마치 짝을 이루듯이요. 감찰팀은 구청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야근 신청일 중 하나인 지난달 19일 영상을 재생했어요. 오후 6시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1시간쯤 지났을 때 복직과 사무실에서 두 사람이 나왔어요. 소진과 정태였죠. 영상 속 두 사람은 서류 가방을 들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대신 비상계단 쪽으로 향했어요. 비상계단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없었지만 1층 뒷문 쪽 영상을 확인하니 두 사람이 나란히 나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시간은 오후 7시 15분이었죠. 감찰팀은 다른 날짜의 영상도 모두 확인했습니다. 패턴은 똑같았어요. 소진과 정태는 매번 오후 7시쯤 뒷문으로 나갔고 밤 9시가 넘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2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박 과장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박 과장과 팀원 한 명은 구청 뒷문을 나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어가니 낡은 모텔 하나가 보였습니다. 희망장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바로 신고에 첨부됐던 영수증의 그 모텔이었습니다. 박 과장은 모텔 주인에게 협조를 요청했어요. 모텔 주인 아주머니는 처음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비위 조사라는 말에 결국 장부를 보여줬어요. 투숙객 명단에는 정태라는 이름이 여러 번 기재돼 있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니 야근 신청일과 정확히 일치했죠. 모텔 아주머니는 말했습니다. 그 손님은 단골이라고 늘 여자와 함께 온다고요. 박 과장은 모텔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모텔에는 입구 쪽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어요. 최근 한 달치 영상만 남아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영상에는 소진과 정태가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여러 차례 담겨 있었죠. 감찰팀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구청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모텔 투숙 기록, 모텔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그리고 야근 수당 지급 내역까지요. 소진과 정태는 실제로 일하지 않고 모텔에서 시간을 보낸 뒤 야근 수당을 청구했던 겁니다. 석 달 동안 두 사람이
부정하게 받은 야근 수당은 각각 60만 원이 넘었어요. 박 과장은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구청장은 보고서를 읽으며 얼굴이 굳어졌어요. 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불륜을 저지르고 그것도 모자라 야근 수당까지 부정수급했다는 사실에 경악했죠. 이런 일이 언론에 알려지면 구청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될 거였습니다. 구청장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인사 담당관, 법무 담당관, 감찰 담당관이 모두 참석했어요. 회의 결과 소진과 정태를 즉시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사람의 행위는 공무원 복무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었고 공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중대 비위였죠. 그날 오후 소진과 정태는 인사팀으로 호출됐습니다. 두 사람은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인사 담당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직위해제 통보서를 전달한다고요. 소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태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죠. 인사 담당관은 감찰 조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야근 수당 부정수급과 근무 시간 중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서요. 소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옆에 앉은 정태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죠.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소진은 그날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인사팀에서 개인 물품을 챙기라고 했지만 복직과 사무실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무서웠죠. 결국 경비실에 부탁해서 가방만 받아 나왔습니다. 구청 정문을 나서는 소진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소진은 핸드폰을 켰습니다. 현우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어요. 정태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아마 정태도 같은 상황에 처했을 거였죠. 소진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2주일 뒤 구청 회의실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비롯해 외부 변호사 2명과 구청 내부 간부 5명이 참석했어요. 소진과 정태는 각각 다른 시간에 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먼저 정태의 심의가 진행됐죠. 징계위원회 위원들 앞에는 두꺼운 조사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감찰팀이 작성한 보고서였어요.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캡처 사진과 모텔 투숙 기록, 야근 수당 지급 내역이 모두 첨부돼 있었죠. 위원장은 정태에게 물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고요. 정태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인정한다고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백했으니까요. 위원 중 한 명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부끄럽지 않느냐고. 야근 수당을 받으면서 모텔에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정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들은 정태의 근무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15년 동안 큰 문제 없이 근무해온 이력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비위 행위는 너무나 중대했습니다. 단순한 품위 손상이 아니라 공금 부정수급이 결합된 사안이었죠. 더군다나 기혼자로서 불륜 관계를 유지하며 공무 시간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점도 문제였어요.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정태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파면보다는 한 단계 낮지만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는 중징계였어요. 해임 처분을 받으면 향후 5년간 공무원 재임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사실상 공직 생활이 끝난 거였죠. 이어서 소진의 심의가 진행됐습니다. 소진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부터 온몸이 떨렸어요. 위원들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위원장은 소진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어요. 혐의를 인정하느냐고요. 소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정말 잘못했다고요. 하지만 위원들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한 위원이 야근 수당 지급 내역을 들어보이며 물었어요. 석 달 동안 63만 원을 부정하게 받았다는 걸 알고 있느냐고요.
이 돈은 구민의 세금이라고 했습니다. 소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다른 위원이 물었습니다. 남편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불륜 관계를 지속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소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변명처럼 들릴 게 뻔했으니까요. 그저 용서를 구할 뿐이었죠. 위원회는 소진의 경우 근속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하지만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직 3개월과 부정수급한 야근 수당 전액 환수를 결정했어요. 추가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향후 승진 심사에서 감점 처리된다는 내용이었죠. 징계 결과는 다음 날 구청 내부 게시판에 공지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명은 가려졌지만 소속 부서와 징계 내용은 그대로 공개됐어요. 복직과 직원 2명이 품위 손상 및 공금 부정수급으로 중징계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식은 순식간에 구청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복직과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평소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던 동료들이 실은 야근을 핑계로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점심시간마다 식당에서는 이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어떤 직원은 말했어요. 진작부터 수상했다고 둘이 너무 붙어 다녔다고요. 다른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야근 수당까지 타먹을 줄은 몰랐다고요. 오피스 와이프라는 소문이 결국 사실이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복지과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었어요. 과장은 회의 때마다 직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근무 기간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요. 직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서로를 의심하는 눈초리가 생겨났습니다. 소진의 남편인 현우도 이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 익명으로 신문 기사 링크를 보내왔거든요. 지역 언론에서 구청 공무원 불륜 및 야근 수당 부정수급 사건을 보도한 기사였어요. 현우는 기사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내의 몰락을 직접 목격하는 기분이었죠. 현우는 며칠 동안 고민했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혼이었어요. 더 이상 소진과 함께 살 수 없었죠. 배신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졌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가면서 야근 수당까지 챙긴 행위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현우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을 받으며 이혼 절차에 대해 물었어요. 변호사는 소진의 불륜이 명백하고 징계까지 받은 상황이라면 재판 이혼도 어렵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조언했죠. 현우는 곧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진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고 집에 있을 때였어요. 현우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소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이혼 소송 서류를 내려놓았죠. 소진은 서류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현우에게 애원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현우는 단호했습니다. 입을 열었어요. 당신은 일도 사랑도 거짓으로 채웠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속이고 회사를 속이고 구민들의 세금으로 불륜을 즐겼다고 했죠. 소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현우는 그날로 집을 나갔습니다. 친구 집에 잠시 머물기로 했어요. 소진은 혼자 남은 집에서 며칠을 울며 지냈습니다. 핸드폰을 켜도 연락할 사람이 없었어요. 정태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죠. 정태도 자신의 상황에 치여 있을 거였습니다. 이혼 소송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조정 기일에서 법원은 합의 이혼을 권유했지만 현우는 거부했어요. 재판 이혼을 원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소진의 불륜과 공금 부정수급 사실을 법정에서 확인받고 싶었죠. 법정에서 현우 측 변호사는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구청의 징계 결정서와 감찰 보고서, 모텔 영수증,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자료까지요. 모든 증거가 소진의 혼인 파탄 책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소진 측 변호사는 반박할 근거를 찾지 못했어요. 재판부는 두 차례의 변론 기일을 거쳐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을 인용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소진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의 불륜 행위가 혼인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냈다고 명시돼 있었죠. 또한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진은 법정을 나서며 비틀거렸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실감했어요. 남편도 직장도 명예도 모두 잃었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은 소진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죠. 저축한 돈을 모두 털어도 부족했습니다. 정직 기간이 끝나고 소진은 다시 구청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복직과 동료들은 소진을 피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함께 가자고 하지 않았죠. 회의 시간에 소진이 의견을 말하면 모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이 야근 수당 부정수급한 그 직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부서 직원들도 소진을 알아봤죠. 구청은 그리 큰 조직이 아니었으니까요. 소진은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민원인들도 소진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언론에 보도됐던 사건이었거든요. 어느 날 한 민원인이 소진에게 노골적으로 물었어요. 뉴스에 나왔던 그 공무원 아니냐고요. 소진은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더 외로웠습니다. 혼자 사는 원룸은 너무 좁고 답답했어요. 이혼 후 아파트는 현우가 가져갔고 소진은 보증금 일부만 받아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죠. 위자료를 갚고 나니 통장에는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도 연락할 수 없었어요. 이혼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있었죠. 부모님은 아직도 소진이 구청에서 잘 근무하고 있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소진은 두려워졌어요. 부모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막막했죠. 정태는 해임 처분을 받은 후 구청을 떠났습니다. 소진과 연락도 끊겼어요. 정태도 자신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었죠.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아이들은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다른 기관으로의 이직도 불가능했어요. 해임 기록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소진은 매일 출근하지만 일할 의욕이 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보고 있어도 집중이 안 됐어요.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과 민원인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맴돌았죠. 점심시간이면 혼자 구청 뒤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골목 근처였어요. 모든 게 시작된 곳이었죠. 복귀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소진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업무 배정에서도 소외됐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는 제외됐죠. 과장은 소진에게 단순 반복 업무만 맡겼습니다. 서류 정리나 복사 같은 일이었어요. 8급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니었지만 소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과장이 소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계속 이렇게 있는 게 본인한테도 좋지 않을 거라고요. 다른 선택을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돌려 말했지만 의미는 명확했죠. 그만두라는 뜻이었어요. 소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구청에 남아있어 봤자 미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승진은 불가능했고 동료들의 신뢰도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차가운 시선을 견디며 출근하는 게 지옥 같았죠. 다음 날 소진은 인사팀을 찾아갔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어요. 인사 담당관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다는 표정이었죠. 사직서 양식을 건네주며 신중히 생각해보라고 말했지만 형식적인 말일 뿐이었습니다. 소진은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어요.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청에서 7년간 근무한 공무원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거였죠.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오는 소진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이 주일의 사직 처리 기간을 거쳐 소진은 정식으로 퇴직했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소진은 개인 물품을 정리했어요. 책상 서랍에 있던 몇 가지 물건들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어요. 복직과 직원들은 각자 업무를 보는 척하며 소진을 외면했죠. 구청 정문을 나서는 순간 소진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7년간 다녔던 건물이었어요. 아침마다 들어섰던 정문이었고 점심시간마다 나갔던 길이었죠. 하지만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이 됐습니다. 소진은 고개를 돌리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진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현우의 연락처를 오랜만에 눌렀어요.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야근만 안 했더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라고 썼습니다. 모든 게 그때부터 잘못됐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현우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는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어요. 아마 소진의 번호를 차단했을 거였습니다. 소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늦은 오후에 햇살이 원룸 창문으로 들어왔지만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정태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소진은 궁금했지만 연락할 수 없었어요. 정태의 번호도 이미 바뀌어 있었죠. 나중에 우연히 들은 소식에 따르면 정태는 이혼 후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작은 회사에 취직했지만 공무원 시절만큼의 대우는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소진도 취업을 시도했습니다.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봤지만 번번이 떨어졌어요. 공무원 경력이 있다는 게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왜 그만뒀냐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죠. 일신상의 사유라고 말하면 면접관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몇 달 뒤 소진은 결국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시급 10,000원을 받으며 하루 8시간씩 일했어요. 공무원 시절 월급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입이었죠. 밤 근무를 서면 취객들을 상대해야 했고 진상 손님들의 폭언도 참아야 했습니다. 부모님께는 결국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혼했다는 것, 구청을 그만뒀다는 것. 지금은 편의점에서 일한다는 것까지요.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실망의 침묵이었죠. 명절에 고향에 내려갔을 때 친척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모두 소진의 사정을 알고 있었어요. 동네에 소문이 퍼진 거였죠. 공무원 부부로 잘 살던 조카딸이 이혼하고 직장까지 잃었다는 이야기가요. 친척들은 겉으로는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수군거렸습니다. 소진은 매일 밤 후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싶었어요. 안정적인 직장과 멀쩡한 남편이 있었는데 왜 모든 걸 망쳤을까요? 정태와의 관계도 이제와 생각해보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었을 뿐이었죠. 야근이라는 거짓말로 시작된 분류는 결국 소진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직장에서의 신뢰, 남편과의 사랑, 가족들의 자긍심,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까지요. 야근 수당 63만 원은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돈이었습니다. 현우는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시청에서 여전히 성실하게 근무했고 동료들의 신뢰도 두터웠어요. 누군가 소진의 소식을 전해줄 때도 현우는 무덤덤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였죠. 현우의 마음속에서 소진이라는 이름은 완전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구청 복지과에는 새로운 직원이 배치됐습니다. 소진의 빈자리를 채운 신입 공무원이었어요. 아무도 소진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간혹 예전 직원들끼리 모일 때 그런 일도 있었지라며 이야기할 뿐이었죠. 경각심을 주는 사례로만 남았습니다. 소진은 지금도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야간 근무를 서죠. 진짜 야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짓말도 속임수도 없었어요. 그저 시급을 받기 위해 정직하게 일할 뿐이었습니다.